식당 구석에서 발견된 한 여군 하사의 멍든 얼굴, 그 작은 상처를 발견한 한 헌병대장이 부대 전체를 뒤덮은 거대한 비리의 뿌리를 뽑는 정의로운 심판의 시작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토의 정중앙을 가로지르는 북한강. 그 강줄기가 뱀처럼 굽이치며 험준한 산세를 휘감아 도는 땅 강원도 화천. 이곳의 시간은 다른 곳보다 더디게 흐르는 듯했지만 군대의 시간은 예외였다. 여름에는 지독한 폭염과 습기가, 겨울에는 살을 내는 칼바람과 폭설이 온 땅을 지배하는 곳, 그 혹독한 자연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육군의 살아있는 전설, 제7보병사단 칠성부대가 강철 같은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북진선봉이라는 네 글자의 구호 아래 그 어떤 부대보다도 강인한 훈련과 서슬퍼런 군기를 자랑하는 곳, 이곳의 공기는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칠성부대 예하 최전방 경계 임무를 맡은 제보병 연대, 통칭 독수리 연대. 그 연대의 심장부인 병영식당은 매일 3번, 고된 일과 속의 유일한 쉼터이자 소리 없는 전쟁터였다. 배식구에서 쉴 새 없이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 식판과 수저가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요란한 교향곡, 짧은 식사 시간 동안 잠시나마 해방감을 만끽하는 장병들의 제잘거리는 웃음소리가 한데 뒤섞여 거대한 활기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 생동감 넘치는 공간 속에서도 유독 시간이 멈추고 소음이 차단된 듯한 차가운 섬이 하나 있었다. 식당 가장 구석진 자리, 창가로부터 들어오는 희미한 빛마저 다른 이들의 건장한 체격에 가려진 곳, 강지윤 하사의 자리였다. 그녀는 갓 20을 넘긴 앳된 얼굴을 거의 식판에 파묻다시피 하고 있었다. 부사관학교에서 배운 꼿꼿한 자세는 온데간데없고 잔뜩 웅크린 등은 세상의 모든 질책과 무게를 혼자 짊어진 듯 위태로워 보였다. 부모님이 직접 이발소에 데려가 우리 딸 군인답게 멋지게 잘라주세요 라며 자랑스러워했던 그 짧은 머리카락 사이로 왼쪽 눈두덩과 뺨에 걸친 검붉은 멍자국이 선명했다. 급하게 PX에서 산 비비크림으로 덧발랐지만 폭력의 흔적은 그 얄팍한 화장수를 비웃듯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멍은 이미 시간이 흘러 푸른 기운을 넘어선 짙은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 앞의 식판은 거의 그대로였다. 오늘의 메뉴는 쌀밥과 얼큰한 순두부찌개, 제육볶음, 콩나물 무침, 그리고 깍두기. 다른 장병들에게는 고된 훈련 뒤의 꿀맛 같은 성찬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도저히 삼킬 수 없는 모래알과 같았다. 숟가락을 쥔 손은 수전증 환자처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저 맑은 찌개 국물을 의미 없이 휘젓거나 밥알을 으깨 뭉개는 무의미한 동작만 반복할 뿐이었다.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는 행위 자체가 마치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을 마주한 기분이었다. 그녀의 맞은편,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간부석 테이블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어머, 황 상사님, 이거 제육볶음 맛 좀 보세요. 오늘 취사병이 실력 발휘 좀 했나봐요.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게 딱 상사님 스타일이네. 날카롭고 교태 섞인 목소리. 주인공은 송채린 중사였다. 그녀는 화려한 이목구비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능숙한 화장과 몸의 곡선을 따라 칼같이 줄인 전투복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젓가락은 윤기가 흐르는 고기 한 점을 정확히 집어 맞은편에 앉은 황수정 상사의 식판 위에 올려놓았다. 어디 보자. 괜찮네. 송 중사 말대로 오늘 밥맛이 좀 나는군. 근데 내 스타일은 아니고. 내 스타일이겠지? 너 고기 좋아하잖아. 무심한 듯 툭 내뱉는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황수정 상사는 독수리 연대 여군 부사관들 중 최선임이었다. 짧은 커트 머리와 다부진 체격,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은 그녀가 이곳 화천의 험준한 군 생활 속에서 10년 넘게 쌓아온 권위와 경력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두 사람은 즐겁게 식사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음식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바로 식당 구석에 홀로 앉아있는 강지윤 하사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조소, 그리고 감시라는 단어가 서려있는 듯한 차가운 빛이 번뜩였다.
마치 먹이를 앞에 두고 여유를 부리는 맹수처럼 그들은 강지윤 하사의 모든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 예리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송채린 중사가 입술을 삐죽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꼴 좀 봐. 밥도 제대로 못 삼키는 거? 저러니까 그 모양으로밖에 못하지? 저건 또 언제쯤이나 빠지려나? 볼 때마다 재수 없어서 밥맛이 다 떨어지네. 내버려 둬.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요즘 애들은 말로 해서는 못 알아들어. 몸으로 직접 느껴봐야 군 생활이 만만한 게 아니구나 하고 깨닫는다니까. 칠성부대에 왔으면 칠성부대답게 커야지. 안 그래? 황수정 상사는 아삭한 깍두기를 씹으며 대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혹함은 식당의 소음을 뚫고 강지윤 하사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강지윤 하사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 더욱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온몸의 신경은 그들을 향해 곤두서 있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따가운 시선과 귓가에 환청처럼 맴도는 비웃음 소리에 숨이 막혀왔다. 차라리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리기를, 이 공간에서 투명 인간처럼 사라져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녀의 귓가에는 며칠 전에 끔찍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똑바로 안 해. 보고서 양식을 이렇게 만들려고 했어? 너는 머리가 장식이니? 하사라는 계급장이 아깝다. 아까와 텅 빈 행정반에 울려 퍼지던 송채린 중사의 날카로운 목소리. 그리고 이어지던 황수정 상사의 차가운 질책. 됐어, 송 중사, 쟤한테 뭘 기대해? 말고도 못 알아듣는 애한테. 그냥 우리가 다시 하는 게 빨라. 그리고 마침내 행정반의 낡은 철제 캐비닛으로 거칠게 밀쳐지고 뺨 위로 날아들었던 손바닥의 감촉. 그 순간의 충격과 고통, 그리고 수치심. 그 모든 것이 트라우마가 되어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주변의 다른 간부들은 그들의 관계를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나서는 이가 없었다. 황수정 상사와 송채린 중사는 연대 내 여군 사회에서 절대적인 권력이었다. 그들에게 밉보이는 것은 곧 자신의 군 생활이 험난해짐을 의미했다. 침묵은 암묵적인 동조였고 방관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비겁한 생존 방식이었다. 강지윤 하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음식을 넘길 자신이 없었다. 체한 듯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판을 들었다. 잔반을 버리는 내내 등 뒤에 꽂히는 두 사람의 시선이 느껴졌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화천의 겨울 칼바람 속을 맨몸으로 걷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식당을 빠져나와 차가운 복도에 홀로 섰을 때 그녀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해방감은 잠시뿐이었다. 곧이어 닥쳐올 오후와 또다시 마주해야 할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자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칠성부대의 겨울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강지윤 하사의 마음은 이미 가장 깊고 어두운 혹한의 한가운데에 갇혀 있었다. 강지윤 하사가 일으킨 작은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 병영식당의 제잘거리는 분위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드는 인물이 등장했다. 식당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헌병 완장을 찬 교전투복 차림의 남자가 들어섰다. 180이 훌쩍 넘는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 그리고 무엇보다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날카롭고 예리하게 벼려진 칼날 같은 눈빛. 그는 식당 내부를 천천히 하지만 집요하게 훑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이제 막 입대한 이등병들의 경직된 자세부터 식사를 거의 마친 말년 병장들의 능청스러운 표정까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웃음소리가 잦아들고 수다스럽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다. 한강욱 소령, 제7보병사단 칠성부대의 헌병대장이었다. 그의 등장은 예고 없는 폭풍과도 같았다. 사단 헌병대장은 부대 내 법과 규율 그 자체를 상징하는 존재였다. 특히 한강욱 소령은 원리 원칙을 중시하고
그 어떤 불법이나 편법도 용납하지 않는 성격으로 칠성부대 내에서는 이미 명성이 자자했다. 그의 별명은 칠성의 눈. 7개의 별처럼 사단 내의 모든 어두운 구석까지 꿰뚫어보고 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별명이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타 부대 중령을 원칙대로 처리해 징계를 받게 한 일화는 그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는 정기적인 위생점검 및 군기 순찰을 위해 제보병 연대 식당을 찾은 길이었다. 그의 뒤를 따르는 사단 헌병대 수사관들의 굳은 표정은 이 순찰이 결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119부터 확인한다. 조리도구, 위생, 식자재 유통기한, 남은 음식물 처리까지 규정대로 전부 꼼꼼하게 체크하도록.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린 한강욱 소령은 직접 식당 내부를 순찰하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부드러웠지만 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장병들은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식사에만 집중하는 척했다. 간부석에 앉아있던 황수정 상사와 송채린 중사 역시 표정이 굳어 있었다. 그들은 재빨리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하필 오늘 이 시간에? 그들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들은 애써 태연한 척 식사를 계속했지만 평소와 같은 여유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한강욱 소령의 시선은 식당 전체를 훑다가 한 곳에 멈췄다. 식당 구석, 거의 비어있는 식판을 앞에 두고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없는 강지윤 하사의 모습. 주변의 활기찬 분위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그녀의 모습은 잘 짜인 군대라는 그림 속의 이질적인 얼룩처럼 단번에 그의 주의를 끌었다. 상태가 이상한데. 그의 예리한 직감이 경고 신호를 보냈다. 단순히 식욕이 없거나 몸이 좋지 않은 장병의 모습과는 달랐다. 그녀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절망과 체념, 그리고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짓눌려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한강욱 소령은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겼다. 그의 움직임을 감지한 황수정 상사와 송채린 중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송채린 중사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왜 저쪽으로 가시는 거지? 조용히 해, 우리가 뭘 어쨌다고. 황수정 상사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한강욱 소령은 강지윤 하사의 테이블 앞에 섰다. 하지만 그녀는 인기척을 느끼지 못한 듯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다. 소속과 이름이 뭔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 하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강지윤 하사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사단 헌병대장 한강욱 소령이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당황한 눈동자가 쉴 새 없이 흔들렸다. 제보병 연대 지원 중대 강지윤 하사입니다. 목소리는 기어 들어갈 듯 작았고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고개 들어봐. 한강욱 소령의 목소리는 한 톤 더 낮아졌다. 그의 시선은 이미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진 상처의 그림자를 포착하고 있었다. 강지윤 하사는 망설였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다. 고개를 드는 순간 애써 감추려 했던 모든 것이 드러날 터였다. 그녀의 시선은 도움을 청하듯 황수정 상사와 송채린 중사를 향했다. 하지만 그들은 차마 한강욱 소령의 시선을 의식해 이쪽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식판에 코를 박고 있었다. 그들의 싸늘한 외면은 강지윤 하사에게 더 큰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다시 말하지. 고개 들어. 이번에는 명령이었다. 더 이상 거역할 수 없음을 깨달은 강지윤 하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체념과 두려움이 뒤섞인 그녀의 눈동자가 한강욱 소령의 눈과 마주쳤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드러났다. 비비크림으로도 가려지지 않은 검붉은 멍자국, 부어오른 눈두덩이, 희미하게 남은 긁힌 자국까지. 그것은 결코 스스로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었다. 명백한 인위적인 폭력의 흔적이었다. 그 순간 한강욱 소령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화천의 겨울 얼음장처럼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다. 식당 전체의 공기가 그의 분노에 압도되어 얼어붙는 듯 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수많은 말보다 더 무겁고 무서웠다. 그의 시선이 강지윤 하사의 얼굴에서 천천히 황수정 상사와 송채린 중사에게로 향했다. 두 사람은 그 시선을 느끼고 저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다. 애써 태어난 척하던 그들의 얼굴은 이미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한강욱 소령은 다시 강지윤 하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차가운 눈빛 속에 아주 희미한 연민과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의 전말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힘의 불균형 속에서 벌어진 추악한 폭력 사건이라는 것을. 누가 그랬나? 그의 질문에 강지윤 하사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 터지듯 흘러내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가로저었다. 그 모습은 차라리 긍정보다 더 확실한 대답이었다. 한강욱 소령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강지윤 하사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나 좀 따라와. 그는 흐느끼는 강지윤 하사를 부축해 식당을 나섰다. 그의 등 뒤로 식당에 남겨진 모든 이들의 충격과 공포, 그리고 당혹감이 뒤섞인 시선이 쏟아졌다. 특히 황수정 상사와 송채린 중사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처럼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굳어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부대 칠성부대에 견고해 보였던 침묵의 카르텔에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7사단 사령부 내에 위치한 헌병대 본부. 그곳은 연대의 다른 공간들과는 사뭇 다른 공기를 가지고 있었다. 딱딱한 규율과 절차가 지배하는 공간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사단 내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곳이기도 했다. 한강욱 소령의 집무실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듯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진행 중인 사건 서류들이 각을 맞춰 쌓여 있었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군법전과 수사 관련 서적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한강욱 소령은 흐느끼는 강지윤 하사를 집무실 안쪽에 푹신한 소파에 앉혔다. 그리고는 말없이 따뜻한 믹스 커피 한 잔을 타서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군대에서 마시는 달콤한 커피는 때로 그 어떤 위로보다 효과적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받아든 강지윤 하사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다. 한강욱 소령은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맞은편 소파에 앉아 그녀의 울음이 잦아들기를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음을 수많은 장병들의 사연을 마주해온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집무실 안에는 강지윤 하사의 흐느낌과 달콤한 커피향, 그리고 벽에 걸린 칠성부대 마크를 비추는 형광등 소리만이 전부였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강지윤 하사의 울음이 잦아들었다. 그녀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한강욱 소령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희미한 희망과 의지의 빛이 깃들어 있었다. 이제 좀 괜찮나? 한강욱 소령이 조용히 물었다. 강지윤 하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강지윤 하사,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이곳에서 나눈 대화는 군사경찰의 수사기밀로서 절대 외부로 새나가지 않아. 그리고 나는 헌병대장으로서 내 하사의 편에서 이 사건을 해결할 거야.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말해주면 돼.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아. 모든 것을 말해줘.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강지윤 하사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러왔던 거대한 돌덩이를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는 상대를 만났다는 생각에 다시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굳게 봉인해 두었던 진실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제가 제보병 연대 지원 중대로 전입 온 첫날부터였습니다. 이야기는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부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인 칠성부대에 배치되었다는 자부심에 부풀어 화천 땅을 밟았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따뜻한 환영이 아니었다. 황수정 상사와 송채린 중사는 처음부터 그녀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자신들의 인맥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굴러온 도리라는 이유에서였다. 괴롭힘은 교묘하고 집요하게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업무를 통해서였다. 일부러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를 가르쳐주지도 않은 채 떠넘기고는 사소한 실수를 트집 잡아 전체 간부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 지난 혹한기 훈련 때는 일부러 보급품 목록을 잘못 전달하여 그녀가 훈련 내내 다른 간부들에게 비난을 받게 만들기도 했다. 점차 괴롭힘은 노골적인 따돌림으로 이어졌다. 황수정 상사와 송채린 중사는 다른 여군 부사관들에게 강지윤 하사와 말을 섞지 말라고 묵시적 압력을 가했다. 식당에서도 일과 시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그녀는 언제나 혼자였다.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는 고통은 화천의 겨울 추위보다 더 시리고 아팠다. 그러다 언어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제 외모나 부모님에 대한 비난, 그리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성적인 모욕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주말에 면회온 제 남자친구 사진을 보고는 강지윤 하사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그녀는 그들이 뱉었던 더러운 말들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마침내 폭력은 물리적인 형태로 진화했다. 처음에는 어깨를 거칠게 밀치는 것에서 시작했다. 복도를 지나갈 때 일부러 부딪혀 넘어뜨리고는 사과 한마디 없이 지나쳤다. 그리고 며칠 전 사소한 보고서 실수를 빌미로 행정반에 단둘이 남았을 때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송채린 중사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황수정 상사는 그걸 지켜보면서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반항하려 하자 캐비닛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켰다. 그녀의 진술은 조각난 파편처럼 두서없었지만 그 파편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하고 추악한 진실을 완성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군기문란이나 하극상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고 존엄성을 말살하려는 명백한 범죄였다. 한강욱 소령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얼굴은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강지윤 하사의 진술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기록했다. 가해자들의 이름, 괴롭힘의 방식, 구체적인 폭행 내용, 그리고 침묵으로 동조한 방관자들의 존재까지. 모든 이야기를 마친 강지윤 하사는 탈진한 듯 소파에 몸을 기댔다.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비밀을 털어놓은 후련함과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표정이었다. 무섭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걸 알면 그 사람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한강욱 소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지윤 하사, 다시 한번 말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이제부터는 내가 방패가 될 거야. 그 누구도, 그 어떤 권력도 다시는 내 하사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막을 거다. 이건 칠성부대 헌병대장으로서의 약속이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확신에 찬 모습에 강지윤 하사는 비로소 작은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보낸 후 한강욱 소령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가해자 2명을 처벌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될 문제였다. 제보병 연대 전체에, 어쩌면 사단 전체에 암세포처럼 퍼져있는 부조리와 침묵의 카르텔을 뿌리 뽑아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광석화 같은 조치가 필요했다. 그는 7사단장에게 직보하는 절차를 건너뛰기로 결심했다. 보고 체계를 거치는 동안 연대장이나 주임원사 선에서 가해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입을 맞출 시간을 벌어줄 수 있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신속하고 결정적인 행동이었다. 명백한 월권 행위였지만 그는 기꺼이 그 책임을 감수하기로 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한강욱 소령은 수화기를 들었다. 사단장실이 아닌 헌병대 수사과장 박진호 중령의 직통 번호를 눌렀다. 박중령, 나 한강욱 소령이다. 지금 즉시 수사 1팀 전원 비상 소집해. 완전 무장 상태로
K2 소총에 실탄 30발씩 지급하고 방탄조끼까지 착용시켜 5분 내로 헌병대 연병장에 집합시킨다. 목표는 제보병 연대본부, 황수정 상사, 송채린 중사. 두 사람을 특수폭행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한다. 수화기 너머로 박진호 중령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한강욱 소령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이유는 묻지 마은의 모든 것을 걸고 명령한다. 두 사람의 숙소와 사무실을 동시에 급습해 모든 개인 전자기기와 서류, 수첩 등을 확보해라. 나는 수사 2팀을 이끌고 뒤따라가겠다. 연대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전수조사를 실시할 거다. 오늘 밤 독수리 연대에 잠든 괴물을 깨운다. 전화를 끊는 한강욱 소령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해가 저물고 화천의 산자락 위로 짙은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 어떤 어둠보다 더 뜨거운 정의를 향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혹한의 땅에 마침내 뜨거운 심판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한강욱 소령의 전화 한 통은 칠성부대 헌병대에 잠들어 있던 사냥개의 목줄을 풀어버린 것과 같았다. 명령이 떨어진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사단 헌병대 연병장은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변해 있었다. 한가로운 저녁의 정적은 군화 발소리와 무전기 소음, 그리고 금속이 부딪히는 차가운 소리로 산산조각 났다. 수사 1팀 소속 헌병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요나 의문도 없었다. 그저 헌병대장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잘 벼려진 칼날처럼 차갑고 냉정한 효율성만이 번뜩였다. 방탄조끼를 착용하는 소리, K2 소총의 탄창을 결합하며 철컥하고 울리는 소리, 방탄 헬멧의 턱끈을 조이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들은 단순한 체포조가 아니었다. 부패한 조직의 심장부에 외과 수수용 메스를 들이댈 준비를 마친 결의에 찬 의지의 집단이었다. 완전 무장을 마친 대원들 앞에 선 한강욱 소령의 얼굴은 화천의 겨울 바위처럼 굳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목표를 포착한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났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제보병 연대 소속 황수정 상사, 송채린 중사다. 혐의는 특수폭행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너희는 그 어떤 저항이나 회유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목표를 확보하는 즉시 수갑을 채우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다. 모든 과정은 너희 방탄 헬멧에 부착된 카메라에 기록될 것이다.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리빨 같은 분노를 대원들은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체포 과정은 최대한 공개적으로 진행한다. 두 사람이 다른 부대원들 앞에서 무력하게 제압당하고 수갑을 차는 모습을 똑똑히 보여줘라. 그들이 쌓아올린 거짓된 권위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침묵하고 방관했던 모든 이들의 눈에 똑똑히 새겨줘야 한다. 알겠습니다. 우렁찬 대답과 함께 대원들은 신속하게 군용 레토나와 지휘 차량에 분산 탑승했다. 몇 분 뒤 칠성부대 헌병대 정문을 나선 차량 행렬은 어둠을 가르며 제보병 연대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경광등의 붉고 푸른 불빛이 화천의 칠흑 같은 어둠을 어지럽게 수놓았다. 심판의 서곡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같은 시각 제보병 연대 독신자 숙소 내에서 황수정 상사와 송채린 중사는 자신들의 방에서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식당에서의 일은 명백히 찜찜했다. 한강욱 소령의 그 얼음장 같던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정말 재수 없는 날이네. 하필 그 칠성의 눈이 그걸 볼게 뭐람. 송채린 중사가 신경질적으로 손톱을 물어뜯으며 말했다. 화려했던 화장은 지워졌고 맨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호들갑 떨지 마, 송 중사. 걔가 뭐라고 말이나 제대로 했겠어? 헌병대장이 겁 좀 주려고 데려간 거겠지? 설마 하사 나부랭이 하나 때문에 우리를 어쩌겠어? 우리 뒤에 누가 있는지 잊었어. 황수정 상사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송채린 중사를 다독였다. 그녀가 말하는 뒤는 연대 주임원사를 의미했다. 그는 황수정 상사와 같은 고향 출신으로 오랫동안 그녀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다.
사소한 문제는 언제나 그 선에서 해결되곤 했다. 그래도 이번엔 좀 느낌이 안 좋아요, 상사님. 그 한소령님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마치 벌레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니까? 시끄러워. 정 불안하면 주임원사님께 미리 연락이라도 한번 해보든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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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거친 노크 소리에 두 사람의 어깨가 화들짝 튀어올랐다.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누구세요? 황수정 상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7사단 헌병대다. 문 열어. 문 밖에서 들려온 고함은 사자의 포효와도 같았다. 두 사람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황수정 상사는 허둥지둥 주임원사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방문이 안쪽으로 거칠게 열렸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은 완전 무장한 헌병대원들이었다. 그들의 손에 들린 K2 소총의 총구가 정확히 두 사람을 향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방 안은 위압적인 전투복과 방탄 헬멧으로 가득 찼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송채린 중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황수정 상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헌병들을 바라보았다. 수사 1팀장인 이정호 상사가 앞으로 나서며 차갑게 말했다. 황수정 상사, 송채린 중사, 두 사람을 특수폭행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당신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변명할 기회가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는 동안 다른 대원들이 다가와 두 사람의 팔을 뒤로 꺾었다. 기거나.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누군 줄 알고. 황수정 상사가 뒤늦게 버럭하며 저항했지만 단련된 헌병대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녀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 감촉의 수갑이 철컥하고 채워졌다. 그 소리는 그녀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송채린 중사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순순히 수갑을 받았다. 소란을 듣고 복도로 나온 다른 간부들은 눈앞의 광경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연대 여군 사회의 여왕처럼 군림하던 두 사람이 수갑을 찬 채 흉악범처럼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는 모습. 그 충격적인 광경은 소리 없는 경고가 되어 모든 방관자들의 뇌리에 깊이 새겨졌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숙소 복도에는 싸늘한 정적만이 남았다. 심판의 서곡은 끝났다. 이제 본격적인 연주가 시작될 차례였다. 수갑을 찬 황수정 상사와 송채린 중사가 숙소 밖으로 끌려 나오는 순간 그들은 연대 전체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야간 근무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간부와 병사들이 소란을 듣고 연병장과 막사 주변으로 몰려나와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경악, 통쾌함,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헌병대 차량의 경광등 불빛이 치욕으로 일그러진 두 사람의 얼굴을 남김없이 비추고 있었다. 그들이 쌓아올린 성벽은 단 몇 분 만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어제까지 그들 앞에서 고개 숙였던 후배 부사관들은 이제 동정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 시선들은 수백 개의 칼날이 되어 두 사람의 자존심을 난도질했다. 바로 그때 헌병대 차량 행렬의 뒤를 따라 또 다른 지휘 차량이 연병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것은 한강욱 소령이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연대 당직사령 김영수 소령에게 다가갔다. 한 소령,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설명 좀 해보시오. 사단 헌병대가 연대장님 허가도 없이 연대 간부를 체포하는 법이 어디 있어. 당직사령이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했지만 한강욱 소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김 소령님, 지금부터 제보병 연대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 및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단장의 위임에 따른 헌병대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연대장님께는 제가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사에 대한 모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수사를 방해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가 발각될 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당신이라도 예외 없이 현장에서 체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사단장의 위임이라는 말에 당직 사령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강욱 소령은 곧바로 뒤따라온 수사 2팀에게 명령을 내렸다. 수사 2팀은 지금 즉시 황수정 상사와 송채린 중사의 사무실 책상과 개인 사물함, 그리고 두 사람이 사용했던 모든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다. 특히 개인 수첩이나 다이어리, 업무 일지 등은 모조리 확보하도록.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수사 2팀 대원들은 연대 본부 행정반으로 흩어졌다. 그들은 파란색 라텍스 장갑을 낀 손으로 능숙하게 서랍을 열고 컴퓨터 본체를 분리했다. 연대 행정반은 순식간에 헌병대의 통제하에 들어갔다. 한강욱 소령의 시선은 한쪽 구석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연대 주임원사 원동현 원사에게 향했다. 그는 황수정 상사의 든든한 뒷배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주임원사님, 잠시 저와 이야기 좀 나누셔야겠습니다. 한강욱 소령은 원동현 원사를 아무도 없는 연병장 구석으로 데려갔다. 이번 사건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계셨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원동현 원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시침을 뗐지만 한강욱 소령의 눈은 그의 불안한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모르신다고요? 연대 여군 부사관들 사이에서 몇 달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연대 주임원사께서 전혀 모르셨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게 거짓말을 하시면 상황만 더 악화될 뿐입니다. 그 순간 행정반을 수색하던 수사관 한 명이 다급하게 달려와 한강욱 소령에게 작은 수첩 하나를 건넸다. 그것은 송채린 중사의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개인 다이어리였다. 한강욱 소령은 랜턴 불빛 아래에서 다이어리를 빠르게 훑어내려갔다. 그의 미간이 점점 더 깊게 찌푸려졌다. 다이어리에는 강지윤 하사에 대한 조롱과 괴롭힘의 내용뿐만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내용들이 날짜별로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오늘 황 상사랑 같이 주임원사님께 인사드림. PX 물품 대금 남은 거 20만 원 챙겨드렸더니 좋아하심. 유류고 김 하사한테 부탁해서 경유 20리터 빼돌림. 황 상사 주요 완료. 주임원사님 부탁으로 휴가 나가는 병사 편에 봐준 과일 한 박스 부모님한테 받음. 역시 군생활은 라인을 잘 타야 해. 그것은 단순한 가혹행위를 넘어선 부대 내 비리의 복마전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주임원사 원동현이 있었다. 한강욱 소령은 다이어리를 탁 닫고 원동현 원사를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이제 경멸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주임원사님, 이래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겁니까? 원동현 원사는 다이어리를 보고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가 애써 지키려 했던 성벽은 이제 안에서부터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편 사단 헌병대 취조실. 송채린 중사는 여전히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후배 군기 좀 잡은 게 그렇게 큰 죄예요. 나도 다 그렇게 배웠어요. 이게 칠성부대 전통이라고요. 그녀는 책상을 치며 소리쳤지만 맞은편에 앉은 베테랑 수사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녀의 다이어리를 책상 위에 펼쳐 보였다. 군기요. 송채린 중사? 여기 적힌 PX 물품 횡령, 유류 절도, 금품 수수는 어떤 전통에 해당되는 겁니까? 수사관의 차가운 질문에 송채린 중사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거대한 수렁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그녀가 믿었던 성벽은 사실 모래성이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전 푸르스름한 어둠이 화천의 산자락을 감싸고 있을 때였다. 제보병 연대 전 장병 및 간부들은 갑작스러운 비상 소집 명령에 따라 연병장에 도열해 있었다. 잠이 덜 깬 병사들의 웅성거림과 간부들의 불안한 속삭임이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 뒤섞여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어젯밤 연대를 뒤흔들었던 헌병대의 급습은 하룻밤 사이에 온갖 흉흉한 소문을 만들어낸 뒤였다.
연병장 단상 위에는 연대장도 주임원사도 아닌 한강욱 소령이 홀로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무장한 헌병들이 마치 그림자처럼 도열해 있었고 그 모습은 연대원들에게 엄청난 위압감을 주었다. 마침내 한강욱 소령이 마이크를 잡았다. 연병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수백 명의 시선이 단상 위에 그에게로 향했다. 제보병 연대 장병 및 간부 여러분. 나는 7사단 헌병대장 한강욱 소령이다.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낮고 단단하게 울려 퍼졌다. 어젯밤 나는 이 자리에서 2명의 부사관을 체포했다. 황수정 상사, 송채린 중사. 그들의 혐의는 특수폭행, 직권남용, 가혹행위, 그리고 다수의 횡령 및 금품 수수다. 이것은 단순한 군기 문란 사건이 아니다. 한 명의 전우를 수개월에 걸쳐 조직적으로 짓밟고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더럽히고 국가의 재산을 축낸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연병장을 둘러보았다. 몇몇 간부들이 그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묻고 싶다. 여러분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의 질문은 날카로운 창이 되어 많은 이들의 가슴에 박혔다. 이 피해자는 단 한 명이었지만 나는 방관자가 수백 명이었음을 안다.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식당에서, 같은 숙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도 여러분은 눈을 감았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비겁한 생각으로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여러분은 괴물이 동료를 물어뜯는 것을 침묵으로 동조했다. 여러분의 침묵이 괴물을 키웠고 여러분의 방관이 피해자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그의 목소리는 점차 높아지며 분노를 담아내기 시작했다. 특히 그는 여군 부사관들이 모여있는 대열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특히 선배라는 이름으로, 동료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을 당신들. 당신들은 전우가 아니었다. 당신들은 공범이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없어 진실을 외면한 당신들의 비겁함이 칠성부대의 명예에 먹칠을 한 것이다. 연병장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누구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한강욱 소령은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헌병대는 지금부터 제보병 연대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할 것이다. 모든 부대원과 개별 면담을 실시할 것이다. 이 자리에서 약속한다. 진실을 말하는 자에게는 선처를 베풀 것이다. 설령 과거에 방관의 잘못이 있었더라도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증언한다면 정상 참작하여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 하지만 끝까지 입을 다물거나 진실을 왜곡하는 자는 이 사건의 공범으로 간주하여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그것은 회유이자 마지막 경고였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병사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말을 마쳤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 썩어버린 상처를 도려내고 새로운 살이 돋게 할 것인지 아니면 상처를 덮어둔 채 골마 문드러질 것인지. 비겁한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나올 첫 번째 용기 있는 자는 누구인가? 나는 여기서 기다리겠다. 연설이 끝나고 한강욱 소령은 반짝이는 새벽별 아래 연병장을 묵묵히 응시했다.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더디게 흘러갔다. 모두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였다. 바로 그때 부사관 대열의 가장 뒤편에 서 있던 한 명의 젊은 하사가 망설이듯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는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며 괴로운 표정을 짓더니 마침내 결심한 듯 대열에서 벗어나 단상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에 모든 이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한강욱 소령 앞에 멈춰 서서 경례를 붙였다. 충성. 헌병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함성보다도 크게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무너진 성벽의 첫 번째 균열이 아니라 마침내 터져나온 거대한 댐의 첫 번째 물줄기였다. 그 하사의 용기를 시작으로
연병장 곳곳에서 망설이던 병사들과 간부들이 하나둘씩 대열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새벽의 어둠을 뚫고 화천의 산 위로 마침내 첫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끝나고 진실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한강욱 소령의 연설이 끝나고 첫 번째 용기 있는 증언자가 나타나자 굳게 닫혀있던 독수리 연대의 입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한 명의 하사가 내디딘 발걸음은 거대한 급류의 시작이었다. 그의 뒤를 이어 마치 전염이라도 된 것처럼 연병장 곳곳에서 병사들과 초급 간부들이 하나둘씩 대열에서 빠져나와 헌병대 수사관들에게 향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서려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결의에 찬 의지가 엿보였다. 제보병 연대는 그날 이후 거대한 진술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헌병대가 마련한 임시 면담 장소에는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장병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이들도 누군가 먼저 말했다는 사실과 진실을 말하면 선처하겠다는 한강욱 소령의 약속에 용기를 얻었다. 저는 지원 중대 소속 최모 상병입니다. 송채린 중사님은 수시로 저희에게 담배나 PX 냉동식품을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저희 돈으로요? 거절하면 주말에 개인 정비 시간을 주지 않고 작업장으로 불렀습니다. 통신중대 소속 박모 하사입니다. 지난 유격 훈련 때 황수정 상사님이 제게 맡긴 통신장비 일부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분명히 챙겼는데도 말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황 상사님이 일부러 장비를 빼돌리고는 분실 책임을 제게 뒤집어 씌워 징계를 받게 하려 했습니다. 다른 간부님께 들었습니다. 저는 의무중대 여군 숙소를 쓰는 김모 중사입니다. 강지윤 하사님이 당한 일을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수정 상사님이 너도 저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고 있어라라고 협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증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것들은 더 이상 황수정 상사와 송채린 중사 두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들의 악행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면담이 진행될수록 연대 전체에 거미줄처럼 퍼져있는 거대한 부패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거미줄의 중심에는 연대 주임원사 원동현이 있었다. 주임원사님은 간부들의 근무 평정 순번을 조작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뒷돈을 받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부대 근처 상인들에게 상납을 요구했습니다. 부대 출입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이었습니다. 병사들의 휴가나 보직을 좋은 곳으로 빼주는 대가로 그 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았습니다. 제 동기도 그렇게 해서 편한 보직으로 갔습니다. 진술들은 충격적이었다. 병사와 간부들의 사기를 책임지고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해야 할 주임원사가 실제로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부대를 사유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강욱 소령은 쏟아지는 진술들을 바탕으로 압수된 증거물들을 재검토했다. 송채린 중사의 다이어리에 아무렇게나 적혀있던 이름과 숫자들은 이제 명확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원사님께 사과 상자 전달이라는 문구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었으며 PX 결산 마이너스 처리는 장부 조작을 통한 횡령의 증거였다. 헌병대 사이버 수사팀은 황수정 상사와 원동현 원사의 창고 계좌를 추적해냈고 그 안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돈들이 오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진실의 급류는 걷잡을 수 없이 거세졌다. 이제 사건의 본질은 두 여군 부사관의 가혹행위에서 연대 주임원사가 주도한 군부대 내 체계적 비리 및 부패 사건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한강욱 소령은 자신의 책상 위에 펼쳐진 수사 상황을 바라보았다. 황수정과 송채린으로 시작된 작은 선은 이제 원동현 주임원사를 중심으로 수많은 인물들과 복잡하게 얽힌 거대한 관계도를 그리고 있었다. 이건 괴물을 키운 게 아니라 괴물이 둥지를 틀고 있었던 거군. 그는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이 정도 규모의 비리가 오랫동안 자행되었다면 연대장과 연대 참모들이 과연 몰랐을까?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직무유기이자 공범이었다. 어느 쪽이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수사의 칼날은 이제 연대 내 더 높은 곳을 향해야만 했다. 한강욱 소령은 깨달았다.
이 급류를 멈추게 할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라는 것을. 그는 수화기를 들어 7사단장 비서실의 번호를 눌렀다. 헌병대장 한강욱 소령입니다. 사단장님께 긴급대면 보고를 요청합니다. 제보병 연대에 존폐가 걸린 문제라고 전해주십시오. 수화기 너머로 비서실장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실의 급류는 이제 칠성부대의 최고 지휘관의 문 앞까지 밀려들고 있었다. 7사단장 집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에서 소장이라는 계급이 갖는 무게, 그리고 최전방 사단장이라는 직책이 주는 권위가 집무실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집무실의 주인인 정호영 소장은 덕장과 맹장의 면모를 동시에 갖춘 인물로 정평이 나 있었다. 온화한 인품으로 부하들을 아끼면서도 작전과 규율에 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강직한 군인이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앞에 부동자세로 서 있는 한강욱 소령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한강욱 소령이 들고 온 중간 수사 결과 보고서는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수십 장에 달하는 보고서의 첫 장을 넘긴 이후로 정호영 사단장의 얼굴에서는 온화함이 사라지고 냉엄한 지휘관의 표정만이 남아 있었다. 계속 읽어보게 사단장의 낮은 목소리에 한강욱 소령은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하기 시작했다. 황수정, 송채린 두 부사관의 가혹행위에서 시작하여 폭포수처럼 터져나온 다른 장병들의 증언, 그리고 마침내 드러난 원동현 주임원사의 체계적인 비리까지. 그의 보고가 이어질수록 사단장의 미간은 점점 더 깊게 패어갔다. 결정적인 것은 헌병대 수사관들이 밤을 새워 찾아낸 과거의 기록이었다. 작년에 제보병 연대에서 의병 전역한 박수진 하사의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전역 사유는 군복무 부적응으로 인한 우울증이었습니다. 저희가 수소문 끝에 박 하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한강욱 소령은 잠시 숨을 고른 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보고했다. 박수진 하사 역시 황수정, 송채린에게 똑같은 방식의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그녀가 연대 상담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자 당시 그 사실을 알게 된 원동현 주임원사가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라. 여기서 문제 제기해봐야 너만 다친다. 조용히 군생활 마감하고 싶으면 그냥 전역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협박하고 회유하여 사건을 덮어버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탁! 정호영 사단장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그의 눈에서는 이글거리는 분노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단순히 부하의 비리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의 눈과 귀를 가리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개인의 왕국처럼 만든 자들에 대한, 그리고 자식 같은 부하의 고통을 외면하고 짓밟은 자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였다. 한 명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사건을 덮어? 이게 군인인가? 이게 전우인가? 그냥 도둑놈들 아니냐? 사단장의 포효에 집무실의 공기가 흔들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화천의 험준한 산세를 바라보며 분노를 삭혔다. 한참 뒤 그는 돌아서서 한강욱 소령에게 말했다. 한 소령, 자네가 사전 보고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야. 하지만 자네의 그 월권이 우리 7사단을 살렸네. 내가 저 연대장놈의 보고만 믿고 있었더라면 지금쯤 이 모든 진실은 땅속에 파묻혔겠지. 썩은 뿌리가 거목 전체를 쓰러뜨릴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을 거야.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한강욱 소령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다시 차갑고 냉정한 지휘관의 눈으로 돌아와 있었다. 이제부터 이 사건의 수사 지휘권은 자네에게 일임한다. 나는 결과만 보고받겠다. 자네의 도끼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하는지 자네 스스로 판단해. 거목의 가장 높은 가지라도 썩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찍어내라. 그것은 절대적인 신임이자 백지 위임이었다. 한강욱 소령은 사단장실을 나와 곧바로 헌병대로 복귀했다. 그의 손에는 사단장의 직인이 찍힌 주임원사 원동현에 대한 긴급 체포 및 구속 영장 신청 명령서가 들려 있었다. 그는 곧바로 수사팀을 이끌고 제보병 연대 주임원사실로 향했다. 어젯밤의 소동 이후 원동현 주임원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가진 인맥과 권력으로 이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었다. 쾅! 주임원 사실 문이 열리고 한강욱 소령과 무장한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원동현 원사, 당신을 직권남용, 뇌물수수, 횡령, 협박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한강욱 소령이 직접 체포 사유를 고지하며 다가섰다. 원동현 원사는 그제야 상황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제빛으로 변했다. 한소령, 자네가 감히 나를. 당신은 더 이상 연대의 주임원사가 아니다. 그저 부패한 군인일 뿐.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연대의 모든 병사들의 자버지라 불리던 거목. 그가 마침내 쓰러지는 순간이었다. 헌병대 차량에 오르던 그의 눈에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는 연대장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다. 이제 도끼는 더 높은 곳을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원동현 주임원사의 체포는 제보병 연대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다. 그것은 단순한 부사관 한 명의 구속이 아니었다. 연대의 실질적인 권력이자 상징이었던 인물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연대 내에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던 침묵의 카르텔과 부패의 연결고리가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사단장 정호영 소장의 분노는 이제 칠성부대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는 한강욱 소령의 최종 보고를 받은 직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칼을 뽑아들었다. 그의 결단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가장 먼저 제보병 연대장인 최창호 대령과 연대 참모 전원이 지휘 책임 및 감독 수홀의 책임을 물어 전원 보직 해임되었다. 특히 최창호 연대장은 사단본부 감찰부의 특별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의 군 생활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연대장의 화려했던 집무실은 하루아침에 주인을 잃었고 그의 책상 위에는 미처 정리하지 못한 서류들만이 덩그러니 남아 그의 몰락을 증명하고 있었다. 정호영 사단장의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사단 전 부대에 다음과 같은 특별 지시를 내렸다. 금일부로 제7보병사단은 부대 내 모든 부조리와 악습을 척결하기 위한 특별 정화 기간에 돌입한다. 각급 부대 지휘관은 부대원과의 1:1 면담을 통해 고충 및 애로 사항을 전수 파악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사단장에게 직접 보고할 것. 만약 이 과정에서 단 한 건이 문제라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가 발각될 시 해당 부대 지휘관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군법회의에 회부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칠성부대 전체에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는 명백한 메시지였다. 각 연대와 대대는 발칵 뒤집혔다. 지휘관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부대원들과 면담을 시작했고 그동안 쉬쉬하며 덮어두었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칠성부대는 거대한 웹과 수술대 위에 오른 환자처럼 자신의 아픈 상처를 모두 드러내야만 했다. 이 모든 폭풍의 중심에 서 있는 한강욱 소령은 잠시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수사의 고삐를 더욱 바짝 졸라맸다. 그는 사단장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헌병대 내 정예 수사관들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이끌며 제보병 연대의 비리를 뿌리 뽑기 시작했다. 구속된 원동현 주임원사는 처음에는 굳게 입을 다물었지만 한강욱 소령이 내민 수많은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서 앞에서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과 결탁했던 부대 내외의 인물들을 모두 실토하기 시작했다. 한편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던 강지윤 하사는 사단 직할 내에 마련된 안전가옥에서 보호를 받으며 심리치료를 받고 있었다. 처음 겪는 끔찍한 일들과 언론의 관심이 두려워 극도로 불안해했지만 그녀 곁에는 헌병대 소속 여군 상당관이 24시간 함께하며 그녀를 돌봤다. 어느 날 오후 한강욱 소령이 직접 그녀를 찾아왔다. 몸은 좀 괜찮나, 강 하사? 네, 오 소령님 덕분입니다. 강지윤 하사는 어느새 안정을 되찾은 모습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한강욱 소령을 똑바로 쳐다보는 그녀의 눈에는 감사함과 함께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늘 황수정 상사와 송채린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원동현 주임원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연대장도 보직 해임되었어. 강 하사의 용기가 부대 전체를 바꾼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지윤 하사의 눈에 조용히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슬픔이나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감격의 눈물이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령님. 내가 아니라 강 하사 스스로가 해낸 일이야? 절대 잊지 마. 당신은 피해자일 뿐. 당신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 한강욱 소령은 따뜻한 격려를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직 그가 해야 할 일은 끝나지 않았다. 그날 저녁, 한강욱 소령은 사단장 정호영 소장에게 호출을 받고 다시 그의 집무실을 찾았다. 사단장은 그에게 새로운 명령서를 건넸다. 한소령, 자네를 금일부로 7사단 특별감찰팀장으로 임명한다. 기존 헌병대장 임무와 겸직이야. 자네에게 우리 칠성부대의 썩은 살을 도려낼 메스를 맡기겠네. 필요한 건 뭐든지 지원할 테니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전부 뿌리 뽑아라. 우리 칠성부대를 다시 북진선봉의 그 이름에 걸맞은 가장 명예롭고 깨끗한 부대로 만들어주게. 사단장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간절했다. 한강욱 소령은 두말 없이 명령서를 받아들고 경례를 붙였다. 임명 받들겠습니다. 칠성부대의 7개 별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며 그의 어깨 위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시간이 흘러 화천에 지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산자락이 서서히 붉게 물들기 시작하는 가을이 찾아왔다. 칠성부대를 뒤흔들었던 거대한 태풍은 이제 법정에 엄숙한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제7보병사단 보통 군사법원. 그곳에서 지난 몇 달간 대한민국 군의 명예를 더럽혔던 자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내려지고 있었다. 법정에 선 황수정, 송채린, 그리고 원동현은 더 이상 위협적인 상사와 주임원사가 아니었다. 계급장과 명찰이 모두 제거된 수의를 입은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짓눌린 초라한 범죄자에 불과했다. 군검사는 한강욱 소령의 특별수사팀이 수집한 방대한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혔다. 수십 명에 달하는 피해자와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 송채린의 다이어리에 적힌 범죄 기록, 참고 계좌의 거래 내역, 그리고 모든 것을 자백한 원동현의 진술까지.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다. 군사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을 군조직의 근간을 뒤흔든 최악의 부패 스캔들이자 전우회라는 군의 가장 숭고한 가치를 짓밟은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법정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피고인 원동현 전 육군 원사. 피고인은 부대의 아버지로서 장병을 보살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직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부대 재산을 횡령하였으며 부하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 협박한 죄질이 극히 불량함이 인정된다. 이에 피고인을 파면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황수정 전 육군 상사. 피고인은 선임 부사관으로서 후배를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가혹행위와 폭행을 저질렀으며 주임원사와의 결탁을 통해 부대 내 비리를 주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에 피고인을 파면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송채린 전 육군 중사. 피고인 역시 상습적인 가혹행위와 폭행의 주범이며 횡령과 절도 등 다수의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피고인을 파면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다. 망치 소리와 함께 그들의 군 생활은 치욕스럽게 막을 내렸다. 그들은 군교도소로 이송되었고 그들이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은 한낱 모래성처럼 사라졌다. 또한 사건의 지휘 책임을 물어 보직 해임되었던 최창호 전 연대장은 강제 전역 조치되었으며 비리를 알면서도 묵인했던 다수의 간부들 역시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칠성부대는 썩은 살을 도려내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이었다. 몇 달 뒤 제보병 연대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신임 연대장으로 부임한 서재영 대령은 부임 첫날
전 장병을 연병장에 집합시키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약속하겠다. 이 순간부터 우리 독수리 연대에는 그 어떤 부조리도 억울한 눈물도 없을 것이다. 선임은 후임을 인격으로 존중하고 후임은 선임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부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진짜 전우가 있는 부대를 만들겠다. 잘못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고 가장 명예로운 부대로 거듭나자. 연대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병사들의 표정은 눈에 띄게 밝아졌고 간부들 사이에서도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그 상처 위에 새로운 희망의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한편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던 강지윤 하사는 긴 휴가와 심리치료를 마치고 자신의 미래를 결정해야 할 기로에 서 있었다. 사단장 정호영 소장은 그녀를 직접 집무실로 불러 선택지를 주었다. 강 하사,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네. 이제 강 하사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네. 첫째는 명예롭게 전역하는 길이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모든 예우와 보상을 약속하지. 둘째는 군에 남는 길일세. 원한다면 칠성 부대가 아닌 육군 본부 직할의 가장 모범적인 부대로 전출시켜 주겠네.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강 하사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야. 강지윤 하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끔찍했던 기억을 뒤로하고 군을 떠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쉬운 길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의 뇌리에는 한강욱 소령이 자신에게 했던 말이 맴돌았다. 당신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 뒤에 숨고 싶지 않았다. 사단장님, 저는 군에 남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정호영 사단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가고 싶은 부대가 있습니다. 어디든 말해보게. 7사단 헌병대로 가고 싶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통해 자신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전우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된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맑게 빛나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 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7사단 사령부 연병장. 이제는 헌병대 소속 중사가 된 강지윤은 후배 헌병들의 군기를 지도하고 있었다. 지난 1년간 그녀는 혹독한 훈련과 교육을 모두 이겨냈고 누구보다 강인하고 사명감 넘치는 군인으로 성장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강욱 소령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 역시 이번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진급이 예정되어 있었다. 훈련을 마친 강지윤 중사가 그에게 다가와 경례를 붙였다. 소령님, 아니 곧 중령님이시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게 있나? 강 중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거지? 아주 훌륭한 군인이 다 됐어. 소령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용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저도 소령님처럼 억울한 전우들의 방패가 되어주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경례를 주고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상급자와 부하의 인사가 아니었다. 거대한 불의에 맞서 함께 싸웠던 전우, 그리고 같은 길을 걷게 된 동지의 경례였다. 한강욱 소령은 자신 앞을 지나 당당하게 걸어가는 강지윤 중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렸고 썩어 문드러지던 거목을 쓰러뜨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었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진정한 정의란 거창한 구호나 이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는 한 사람의 용기. 그리고 그 용기에 기꺼이 손을 내밀어주는 또 다른 한 사람의 진심이 만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화천의 가을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렀다. 칠성부대의 7개 별은 그 푸른 하늘 아래에서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명예롭게 빛나고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